네. 469페이지입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469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신 기출문제 45회의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끝냈어요. 의제매입세 기억나시죠? 자, 결산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69쪽 펴주시고 회사 코드 2245 주식회사 모두 생활건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결산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재고자산 감모 및 평가 손실 문제를 냈습니다. 재고자산 실사를 해봤더니 제품이 장부는 100개인데 창고에는 70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부 내역과 실제 조사한 내역이 다를 때 우리가 수량이 부족한 부분을 감모 손실이라고 하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36만원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이다. 평가 문제. 수량 부족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를 입력하시오 이랬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분계해 주면 됩니다. 요 36만원은. 요 30개가 지금 36만원인 거예요. 120만원과 84만원의 차이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짜 일반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 939번이죠. 금액은 36만원. 대변의 제품이죠. 150번. 제품의 적요에다가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8번 적요 넣어주세요. 타계정으로 대체 36만원. 그래야 요 타계정으로 대체가 매출 원가로 가지 않도록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손익계산서를 가서 보게 되면은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면 타계정으로 대체에 36만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표시를 안 해놓으면 제품이 뭐로 가요? 제품 매출 원가로 가게 된다. 이거 36만원만큼. 제품 매출 원가로도 반영이 되고 또 밑에 우리가 영업의 비용 안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도 36만원이 들어가 있죠. 비용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할 때 이런 분계는 적요를 코드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실무수행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량 부족분에 대한 결산정리분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자료는 무형자산 내역입니다. 특허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 당해년도 7월 제품 생산을 위한
황사 방지 기능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라 그랬네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여 특허권에 대한 무형 고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고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해라.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에서 들어가가지고 엔터를 3번 치세요. 그리고 밑에 계정 과목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특허권 맨 밑으로 가야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232번 특허권 선택해 주시고 코드는 101, 자산명은 황사 방지 기능, 취득일은 2022 0701 0701 기초가 아니고 2022년도이면은 단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도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2월 달에 시험 볼 때도 2022년도로 문제를 낼 거예요. 2월 달까지는. 그때 이제 시험지 보시면 아는 거고, 지금은 2022년도 회계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회계 연도가 2022년도 회계죠. 여기 회계 기간 여기. 그러니까 취득일이 2022년도, 지금 현재 회계년도이기 때문에 4번에다 넣어야 돼요. 신규. 여기에다가 3,000만 원. 쭉 내려가서 상각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5 입력합니다. 경비구문이 800번대로 되어 있죠. 여기. 만약에 500번대면 여기 1번으로 바꿔야 돼요. 800번대니까 0번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여기 300만원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동결산 메뉴에 반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300만원을 기억을 했다가 입력을 해도 되고요. 이거 하나니까 기억을 했다가 입력을 합시다.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300만원을 우리가 찾아서 입력하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1월부터 12월. 다른 거는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입력하지 마시고 쭉 내려가가지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 밑에 있는 무형 고정자산 상각의 특허권을 찾아가지고 아까 여기서 봤던 요 300만원 여기다가 입력해 주는 거예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저장해가지고 여기 기능모음에서 감가상각 반영해서 반영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찾아 입력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고 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결산은 지금 특허권에 대한 상각 요거 하나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에 근로소득관리 문제 25점이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등록 8점짜리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2020년 1월 1일 본사 회계팀장으로 입사한 김원일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부양가족은 김원일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김원일이 세대주고요. 부친 김철호는 당해년도 3월 21일 날 사망했고요. 모 이순녀는 수입이 없어요. 배우자 현은영은 일용근로소득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자녀 김재호는 회계정보 실무 경진대회에서 상금 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했습니다.
딸 김재은은 소득이 없으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입니다. 형제인 김수일은 22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한번 작성해 볼까요? 지금 아버지 사망 신고한 거 있고, 네. 자,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 들어갑니다. 사원 등록에서 사원은 김원일 맨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김원일 본인에 대해서 세대주 맞죠? 한부모 아니죠? 네, 한부모 아니니까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부친 입력해야죠. 소득자의 직계전속 1번, 연말정산관계 1번. 자, 부친은 아까 보시게 되면은 소득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60세 이상으로 놔두시고 여기다가 김철호 입력해야 돼요. (510) (505) 1678 526. 다음 또 1번 모친 입력하겠습니다. 모친은 수입이 없는 모친이죠. 예, 입력합니다. 이순녀 530 402 202 340. 그 다음 배우자는 입력합니다. 배우자 3번. 3번이 배우자죠. 자, 배우자는 일용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입력해야 돼요. 현은영 821 111 2245 111. 그 다음 자녀 입력하겠습니다. 4번 직계 비속 20세 이하로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05 02 03 3023 185. 두 번째 자녀 김채은 자, 두 번째 자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기 1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 김수일 형제자매 6번. 82년생입니다. 형제자매가
82년생은 30대죠. 40대인가요? 30대. 그러니까 20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을 나이 때문에 부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부는 0번이에요. 기본의 부. 김수일 820 915 1927 313. 네. 맞습니까? 네. 김수일 형제만 부이고 나머지는 다 기본공제 대상자. 경로부대 1명, 아버지가 경로부대이고 그 다음에 장애가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2명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부양가족 등록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원천 징수를 문제로 냈습니다. 자료는 김영주의 4월 급여 자료라 되어 있어요. 기본급 퇴직 위로금 4월분 급여 대장이다. 관리부 김영주 사원은 22년 4월 30일에 퇴사하였다. 중도 퇴사자 정산은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30일이다. 퇴직 위로금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김영주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 가야죠. 사원 등록. 김영주 두 번째 사원입니다. 20번이 퇴사 연월일이에요. 그래서 김영주 사원의 퇴사 연월일을 4월 30일로 입력합니다. 2022년 0430. 자, 1번 문제가 요 퇴사 연월일 이 날짜를 사원 등록에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2번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을 하시오. 수당 등록하겠습니다.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바로 여기 수당 공제 등록 단추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 항목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퇴직 위로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다가 퇴직 위로금 과세입니다. 과세로 해서 입력해 주시고 밑에서 확인. 다시 한번 수강 등록에 가서 그 공제 항목이 다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공제 등록,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다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공제에서 등록할 것은 없다는 얘기죠.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 두 번째 문제까지 했습니다. 수당 등록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4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구분은 1급여로 선택해라. 자, 4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겠습니다. 귀속 날짜를 4월. 구분은 1급여로 하라고 지시해서 했죠. 그래서 1급여. 지급일은 2022년 04월 30일, 매월 30일 날이 지급일입니다. 지금 급여 내역이 김영주 사원 1명 거니까 1명만 입력합니다. 김영주 선택하시고 기본급 350만원,
퇴직위로금 200만 원. 그러면 오른쪽에 다른 건 다 자동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 계산됐는데 지금 정산이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정산에다가 마이너스 55,800원 55,800원을 공제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과혼합한 거죠.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3,050원 마이너스 3050 마이너스로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엔터 치니까 연말정산 팝업창이 자동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 밑으로 가보시면은 환급을 이만큼 받게 되겠네요. 31만 2,880원 환급 받습니다. 네, 여기 반영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밑에 반영 꼭 눌러야 돼요. 그러면 중도 입력이라는 빨간 단추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마이너스로 계산이 됐죠. 환급받는 것으로 반영이 됐죠. 다음 문제. 평가문제 4번을 보시면 4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조정대상 환급액은 당월 환급을 신청하라 그랬네요. 해당 난에다가 환급 금액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합니다. 인사급여에 가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있죠. 4월 거니까 귀속기간 4월부터 4월, 지급기간 4월부터 4월 같은 달에 지급한 거니까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게 되면은 소득세 환급액이 마이너스 28만 4,440원이 있죠. 이것을 당월 환급을 신청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21번 여기에다가 환급 신청액에다가 284440 양수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월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해 두시면 되는 거죠. 저장 누르시고요. 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도퇴사자 정산에 관한 두 번째 문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라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사무직 박한영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원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박한영과 생계를 같이 한다. 연말정산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해야 되고요.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다 입력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소득공제 탭에다 입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정산 명세 탭에다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최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박한영의 부양가족은 이렇게 본인 포함해서 4명이 되는데 본인 빼고 3명이죠. 모두 입력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배우자는 총 급여가 1,000만 원인 사람이니까 기본공제가 부로 입력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직계 비속 아들이죠. 아들이 지금 작년에 올해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가 하나 있죠. 자,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박한영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의료비 자료입니다. 환자가 정민경, 정민경, 안경이 이게 한도를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정민경의 의료비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30만 원을 뺀 325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경에서 30만 원이 빠져야 되니까. 자, 입력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디다 입력하느냐? 여기다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서 연말정산을 해요. 클릭하시고 박한영을 불러냅니다. 여기 코드에서 더블 클릭을 하죠. 코드에서.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박한영이라는 1003번 코드 확인. 박한영의 급여 자료가 불러져 옵니다. 의료비 탭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의료비 탭에 가셔가지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 이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민경을 선택해 줍니다. 배우자죠. 정민경 확인. 네. 국세청 자료에서는 의료비를 입력할 때 상호와 사업자 번호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의료증빙 코드에다가 1번 국세청 해주고 건수는 한 건으로 입력하라고 그랬죠. 한 건. 네, 거기 건수는 원래 두 건이에요. 땡땡 병원하고 땡땡 안경원하고. 그런데 이 국세청 자료는 그냥 한 건으로 입력하라. 아까 문제에서 그렇게 지시했잖아요. 자, 지급액을 입력하는데 안경이 30만 원 초과된 걸 감안해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니까 325만 원으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료를 봅니다. 그 밑에 자료는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 자료입니다. 계약자 박한영. 네, 계약자가 소득자여야죠. 네, 박한영이 맞죠. 보장성 보험이 맞는가 체크하시고 저축성이라면 그걸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피보험자를 확인합니다. 박한영 본인은 무조건 되고요. 박진철 아버지입니다. 44년생이니까 아버지죠. 그러면 아까 자료에서 아버지가 소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소득이 없는 아버지였어요. 만약에 소득이 있는 아버지면 이거 입력하면 안 되죠. 그러나 소득이 없으니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두 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보험료는 어디다 입력하라고 그랬냐면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네, 소득공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험료에 국세청 칸에다가 먼저 박한영 보장성에다가 69만 5천 원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박진철 국세청 칸에 보장성 줄에다가 87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474페이지죠. 교육비. 학생이 박한영 소득자입니다. 대학원. 소득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입력이 됩니다. 자녀 거는 입력하면 안 되죠. 5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합니다. 보험료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 해보시면 여기 교육비 열이 있고요. 박한영 본인이죠. 구분해서 대학생 선택하시고 여기 일반 국세청 줄에다가 500만 원이었나요? 네, 500만 원 입력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자료입니다. 연금저축은 본인이 계약자로 돼 있어야 돼요. 가입자 박한영 본인 것만 됩니다. 자, 납입액은 600만 원이죠. 예, 이것은 어디다 입력해요? 정산 명세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정산 명세 어디에다 입력하느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금 계좌, 여기 세액공제 항목에 연금 계좌라고 있어요. 거기에 연금 저축이 59번에 있는데 요 화살표를 눌러서 입력해야 됩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또 창이 나오죠. 여기서 연금 저축이므로 3번 클릭하시고, 금융회사는 이 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한생명보험입니다. 신한으로 검색해 보세요. 신한생명보험 406번. 거기 보면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입력해야 돼요. 45875412 이렇게. 자, 납입금액 입력합니다. 6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60만 원의 세액공제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자료 끝났네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라는 문제는 이렇게 입력만 다 해놓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평가는 여러분이 이제 평가 문제에서 뭐 찾아서 답을 기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난 8월 이전에는 작업을 하라는 것만 하면 됐는데, 지금 8월 이후부터는 8월부터는 이걸 나중에 판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여기에서 정산 명세에서 몇 번에 있는 뭐가 얼마냐 하면 그걸 빨리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45회 기출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평가 방법이 달라졌어요. 평가 방법이 지금은 실무 수행을 쭉 해놓고 평가 문제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두 가지 해야 되니까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예, 시간은 똑같아졌어요. TET 2급은 제한 시간이 90분. 개정 전에도 90분이었습니다. 지금도 90분이에요. 양이 더 평가 문제가 늘어났으니까 이거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실무 수행 문제를 줄였습니다. 이론에서도 이론을 15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10문제만 냈습니다. 또 실무 수행도 지금 여기 45회처럼 문제를 많이 내지 않아요. 연말정산도 지금 증빙 자료가 여기 지금 자료에 번호가 없어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료가 만약에 한 5가지가 있었다면은, 과거에 5가지를 주었다면 지금 새로 개정된 시험은 자료를 한 2가지나 3가지밖에 안 줘요. 그래서 문제의 양을 줄이고 평가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안해 가지고 난이도도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45회를 풀고 있고 여기 지금 46회 문제도 그 다음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난이도보다 조금 더 쉬워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지난 2022년도 8월부터는 문제가 조금 쉬워졌다. 그 이유는 그 평가 문제라는 게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난이도로 조정을 했고 문제의 양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비대면 시험이 이제 정착이 되게 되면 난이도는 다시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46회 문제 하고요.
최신 기출문제 50회 문제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거는 모의고사를 푸는 게 우선이니까 모의고사 풀고 시간이 남으면 기출문제 46회와 50회를 푸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쌍방향으로 수업을 시작할 때는 모의고사 1회부터 7회까지 있거든요. 모의고사를 먼저 풀겠습니다. 모의고사가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유형과 포맷이 똑같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3장에 있는 출제 예상 모의고사 이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